80살의 백만장자 김정석 회장은 호화로운 저택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어냈죠. 김정석은 손에 든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봅니다. 오래전 사별한 아내와 지금은 소원해진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사진첩을 덮은 김정석은 오늘 있을 회사 자선 행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낙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요. 검은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한 그는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 띈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김지연 과장이죠? 신제품 기획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석의 말에 50살의 김지연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세우신 기업 철학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김지연의 말에 김정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행사 내내 대화를 나누었고 김정석은 김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죠. 회장님의 리더십은 업계의 전설입니다. 그런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김지연의 말에 김정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김정석의 머릿속에는 김지연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자신을 향한 존경심이 그를 설레게 했지요. 며칠 후 김정석은 비서를 통해 김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김지연은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고 김정석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저택이네요. 회장님의 안목이 돋보이는 장식품들이 인상적입니다. 김지연은 김정석의 저택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의 취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대화는 김정석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정석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다음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김정석의 물음에 김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저택을 나서는 김지연의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았어요.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김정석과 김지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 산책, 클래식 콘서트, 미술관 관람까지. 김정석은 김지연과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김정석과 김지연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김정석은 매일 아침 김지연에게 꽃다발을 보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어요. 그는 오랜만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지연은 항상 그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고 그의 오래된 사업 이야기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죠. 김정석 회장님, 당신처럼 열정적인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에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지연의 말에 김정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는 김지연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석으로 시작했지만 곧 명품 가방, 시계, 심지어 자동차까지 선물했죠. 김지연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김정석은 그녀의 소박한 생활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물론 그는 김지연이 이 아파트를 최근에 빌린 것이며 실제로는 훨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해요. 당신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김지연의 말에 김정석은 깊이 감동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진실된 사랑을 갈망해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정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김지연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는 손녀가 결혼할 때 물려주려 했던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중 김정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김지연에게 청혼했어요. 김지연 씨, 당신은 내 노년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김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김정석은 반지를 김지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혼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석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상민은 김정석을 찾아와 걱정을 표했습니다. 정석 씨, 나는 자네 친구로서 말하는 거네. 결혼은 큰 결정이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김정석은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꼈어요. 상민 씨, 당신도 김지연을 알게 되면 이해할 겁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김정석의 자녀들 역시 이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김지연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김정석은 그들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죠. 화려한 결혼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김정석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세계적인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지연은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결혼식 날 김정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상민은 김정석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정석 씨, 김지연에 대해 알아본 결과가 있네. 그녀는 과거에도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결혼한 전력이 있어. 김정석은 박상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김정석은 눈을 크게 뜨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지연을 모함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상민은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김지연의 과거를 담은 사진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결혼했던 부유한 노인들의 사진, 이혼 서류, 그리고 금전적 합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석 씨, 나는 자네를 위해 말하는 거야. 제발 이 증거들을 한번 살펴봐. 김정석은 화를 내며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밤새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지연과의 만남을 되새겨봤죠.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방식,
너무 완벽했던 그녀의 말과 행동들.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김정석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김지연에게 평소와 같이 아침 인사를 건넸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누군가와 은밀히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김정석의 의심은 커져갔죠. 그날 오후 김정석은 자신이 외출한다고 말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나가지 않고 비밀 통로를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서재에 숨겨진 공간에서 김지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김지연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공증 서류는 준비됐고 변호사도 매수했어. 이제 곧 모든 재산이 내 이름으로 바뀔 거야. 김정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상민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김지연은 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정석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김지연에게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여보, 내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해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 김정석의 말에 김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생각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당신은 아직 건강하니까. 김지연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석은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바로 박상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민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김지연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할 때가 왔습니다. 박상민은 김정석의 결심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김지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공범인 최민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김지연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번 사기 계획의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정석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끔씩 기침을 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연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죠. 그녀의 계획이 더 빨리 실현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김지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정석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든 탓이야. 하지만 당신 말대로 내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겠어. 김정석의 말에 김지연의 눈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죠. 김정석은 복수를 위한 첫 단계로 변호사 박상민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에 대한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김지연에게 보여줄 가짜 유언장, 다른 하나는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김지연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상민 씨, 이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어요. 그날 밤 김정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김지연과 최민수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들이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아내에게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해요.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 저녁에 봐요. 김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석이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회사에 간다니 이상했죠. 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정석이 떠나자마자 김지연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석이 설치한 녹음기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말했어요. 민수야, 지금 와. 남편이 회사에 갔어. 우리가 문서를 찾을 시간이야. 1시간 후 최민수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35살의 최민수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와 김지연은 김정석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유 원장이 여기 있을 거야. 금고를 열어야 해. 김지연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김정석이 금고를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봐 두었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김지연은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꺼내 펼쳤어요. 그곳에는 김정석의 모든 재산을 김지연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정석이 일부러 놓아둔 가짜 유언장이었지만 김지연과 최민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성공이야. 이제 그가 죽기만 하면 돼. 최민수의 말에 김지연은 오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석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정석은 회사에 간 것이 아니라 박상민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지연과 최민수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고 있었어요. 정석 씨, 최민수는 전과자입니다. 사기,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그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박상민의 말에 김정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할 수도 있겠군요.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정석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을 더 고용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어요. 김정석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했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정석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김지연에게 미소 지으며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김지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집에서 책을 읽었죠. 김정석은 그녀의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와 최민수가 한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죠. 여보,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김정석의 말에 김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건강 악화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꼭 가봐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그날 밤 김정석은 자신의 방에서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길 바라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신의 아픔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는 복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죠. 곧 끝날 겁니다. 김지연 씨. 당신이 저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병원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상민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석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 증거들로 충분할까요? 박상민은 녹음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과 최민수의 대화는 명백한 범죄 증거였어요. 그들은 김정석의 죽음을 바라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잡히게 하면 좋겠네요. 김정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내가 죽은 척 해볼까요? 박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김정석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효과적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김정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어요. 김지연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김정석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기를 시작했어요. 의사가 내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대요. 김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기대감이 빛났어요. 세상에, 정말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김정석의 말에 김지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는 김정석을 속이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김지연은 다시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석의 건강 상태를 알리며 기뻐했어요. 민수야,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그가 심장병이 있대.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없을지 몰라. 최민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다려.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해. 하지만 모든 준비는 해도 그가 죽는 순간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해. 그들의 대화는 다시 한번 김정석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정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냉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심장약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김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석은 그의 계획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김지연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김정석은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김지연은 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와. 1시간 후 최민수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석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어요. 김지영과 최민수는 그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아? 최민수는 김정석의 맥박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석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맥박이 없어. 정말 죽은 것 같아. 김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재산이 내 것이야. 최민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석의 시체 앞에서 포옹하고 키스까지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야, 민수야. 당장 유 원장을 찾아서 변호사에게 가자. 그들은 김정석의 시체를 그대로 두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김정석은 눈을 떴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민 씨,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김정석의 전화를 받은 박상민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경찰 연락망을 통해 정예 요원들을 김정석의 저택으로 보냈어요. 경찰들은 소리 없이 저택에 접근하여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한편 김정석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숨겨진 통로를 통해 서재 옆 비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모니터를 통해 김지연과 최민수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가짜 유언장에는 김정석의 모든 재산이 김지연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거면 됐어. 이제 우리 둘 다 부자야. 최민수는 김지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때 김정석은 비밀방에서 나와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김지연 씨? 김지연과 최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김정석이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최민수는 재빨리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김정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서랍에는 총이 없어요. 이미 다 치웠습니다. 최민수의 손이 멈칫했어요. 김정석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당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와 행동을 녹음하고 녹화했죠. 김정석은 리모컨을 꺼내 벽에 있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지연과 최민수가 그의 죽음을 기뻐하며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저... 김정석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이 신호라도 된 듯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연과 최민수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저택 앞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갑자기 김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석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고 최민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 순간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김지연과 최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김지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석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정석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모든 것이 오해라고요. 김정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당신이 원한 건 오직 내 재산뿐이었습니다. 김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래, 맞아요. 당신의 돈이 필요했어.
늙고 외로운 부자라 쉬운 표적이었지.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김정석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김지영과 최민수를 데리고 떠났고 집에는 김정석과 박상민만 남았습니다. 정석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상민의 물음에 김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정석의 부활과 김지연, 최민수의 체포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 노인을 속이려다 실패한 사기꾼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정석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인 삶을 원하지 않았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영과 최민수는 사기, 공모,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김정석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했어요. 저는 외로웠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김지연은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김정석의 증언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품위는 고통스러운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검사는 녹음된 대화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것들은 김지영과 최민수의 범행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연은 7년, 최민수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선고된 후 김지연은 김정석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석 씨, 나중에라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봐야겠군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정석은 저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정원의 단풍나무를 비추며 황금빛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김지영과의 사건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정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따님과 아드님이십니다. 김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에 모든 시간을 바치느라 그들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결국 그들 사이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죠. 김정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그의 딸 수진과 아들 태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김정석을 보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왔구나. 앉으렴. 세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일에 대해 정말 걱정했습니다. 김정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배신이 뉴스의 헤드라인이 된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걱정해줬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걱정을 끼쳐서.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미안해요.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텐데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어요. 김정석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 너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했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 그것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만나요.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건 제 아이들 사진이에요. 아버지의 손주들이죠. 그동안 많이 컸어요. 김정석은 사진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귀여운 손주들의 모습, 그들의 생일 파티, 학교 행사. 그동안 그가 놓친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김정석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저택을 채웠고 김정석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정석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회사의 지분은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해. 자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단다. 돈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온다는 걸. 수지는 아버지의 결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좋은 일에 재산을 사용하는 것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그날 밤 자녀들이 떠난 후 김정석은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자선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육, 의료,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가 남은 생을 보낼 방법이구나. 김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일찍 일어나 박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상민 씨, 내가 자선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당신이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박상민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김정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씨,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석 희망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어요. 김정석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열정이 빛났어요. 이곳이 완성되면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김정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산이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석의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별장으로 이사했죠. 그곳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김정석은 아침마다 정원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지역 커뮤니티와 어울릴 수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백만장자 회장이 아닌 그저 김정석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정석 씨, 오늘 독서 모임에 오실 거죠? 담장 너머로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읽을 책을 기대하고 있어요. 김정석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또한 그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후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그는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김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김정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란다.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은 한 노인의 이야기지. 김정석은 자신의 경험을 동화처럼 각색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용서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김정석은 그들의 순수한 반응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김정석은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요즘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녀 민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지는 수진의 딸로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김정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민지야, 왔구나.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할아버지, 오늘 같이 심기로 한 꽃 가져왔어요. 민지는 작은 화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제비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김정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어디에 심을까? 두 사람은 함께 정원 한쪽에 꽃을 심었습니다. 민지의 작은 손이 흙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정석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과 태준이 가족들을 데리고 김정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81번째 생일이었어요. 작은 정원에서 소박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고 나무에는 작은 전구들이 반짝였죠.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김정석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태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이루어졌단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내 소원이었어. 식사 후 김정석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박상민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석 씨, 행복해 보이시네요.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했어요. 상민 씨,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외롭고 어둡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박상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가 이렇게 변화한 것이 기뻤어요. 정석 씨가 스스로 변화하신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정석이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어떻게 지내나요? 박상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지연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녀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은 이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녀도 언젠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김정석은 혼자 남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오래전 사별한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여보, 지금 나는 행복해요. 당신이 늘 원하던 대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죠.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내가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자선재단의 새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올라타며 미소 지었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김정석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타인을 돕는 기쁨에 있다는 것을요. 김정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